갬창에서 전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스 신 같은 몸을 가진 그것이 우리 주인공의 이야기다. 어쩌다 보니 바로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된 후 우리 주인공이 환장하던 그는 한 캐릭터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카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아탈라의 위대한 전사로 칭송받는다. 그에게 칭호를 안겨주며 투쟁과 황야의 신처럼 그는 한때 신의 명령을 받은 영웅이다. 대악마를 섬멸하라는 그리고 그 군대는 세상을 순수한 악으로부터 정화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영웅 파티와 함께 퀘스트를 떠난다. 그의 역할은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카딤의 체격과 힘은 평범한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초월한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미쳐간다. 그가 악마의 피를 1리터씩 들이킬 때마다 이것은 그에게 비범한 능력을 부여한다. 피의 광전사라 불리는 특성. 이 상태에서 이미 헬창인 그리스 신은 완전히 미쳐 날뛴다. 곱비 풀린 야수로 변하며 하지만 이 힘에는 내재된 단점이 따른다. 이 절대적인 악마의 힘은 그의 의식을 타락시킨다. 카딤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을 정도로 다행히도 광전사 상태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 타락한 악마 에너지의 영향처럼 더욱이 그의 파티원들은 타락이 영구적으로 되지 않도록 돕는다. 그들의 합동 노력으로 그의 마음을 장악한다. 그들은 대악마의 전선을 섬멸한다. 마침내 대악마 자신의 머리를 차지한다. 이제 그가 짊어졌던 신성한 의무를 다했으니 마침내 그가 떠날 시간이다. 그리고 파티원들을 뒤로하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가 신성한 비전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는 세상에서 사라진다. 동료들은 그를 슬퍼하며 남겨둔다. 우리 주인공에 관해서는 그는 이 광활한 공허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꽤 오랫동안 그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확신하지 못한다. 마침내 그 세계로 건너가기까지 그가 한때 속했던 그가 할 계획인 첫 번째 일은 맥주 한 캔을 따는 것이다. 그리고 꿀잠을 좀 자는 것. 중세 판타지 게임. 갯불형은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현재 품고 있는 유일한 욕망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한때 사랑했던 그 편안한 갬창 인생을 사는 것. 곧 그는 텅 빈 공허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다. 그를 웃게 만들며 그는 마침내 게임을 클리어한 것에 기뻐한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게임이 스스로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낯선 곳으로 보낸다. 형은 현재 황야를 여행 중이다. 죄수들로 구성된 캐러밴과 함께 그 역시 포로 중 한 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죄수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악마의 유물을 판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죄를 뒤집었었다. 그들을 지키는 병사조차도 알 수 있다. 이 상인은 무고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병은 상관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 성기사 자신이 이 남자를 그 흉악한 범죄로 고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죄수를 위협한다. 엘가의 성기사를 의심한 것에 대한 결과로 죄수는 반박하는 것이 그에게 이른 죽음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걷기를 재개한다. 무고한 상인만이 아니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고발당하고 투옥된 것은 모두보다 우뚝 솟은 우리 주인공도 있다. 진정한 야만인. 주인공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는 족쇄에서조차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다. 그가 한때 가졌던 비범한 힘이 그의 몸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그는 게임 메시지를 보았다. 새로운 게임에 대해 언급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가 가정하더라도 그는 이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 게임이 시작되는 방식이 아니다. 고려하면 그는 주인공이어야 한다. 갑자기 한 노인이 그의 주의를 끈다. 그에게 이상한 미지의 뿌리를 제공하며 노인은 주장한다.
그것들을 심는 것이 그의 지루함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물론 카딤은 이 남자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도 친절한 제스처 뒤에 숨은 노인에 따르면 그는 인생의 한순간을 회상한다. 그가 몇몇 야만인 친구들을 사귀었을 때, 그리고 우리 주인공을 보자. 갑자기 향수의 물결이 일었다. 그가 제공하는 뿌리는 도움을 결코 보상할 수 없었다. 야만인 종류가 제공한.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언가 가치가 있기를 바란다. 카딤은 뿌리를 잡고 씹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노인은 그가 어떻게 포로가 되었는지 묻는다. 카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 결과적으로 노인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한다. 제국 영토의 성기사들과 사제들은 이교도들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 제국에 대한 언급은 우리 주인공을 당황하게 한다. 그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찾도록 촉구하며 이것은 노인에게도 큰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생각해보니 이 거구가 존재를 모른다는 것을. 루크 아오니아 제국에. 하지만 카딤이 기억하는 한 루크 아오니아는 왕국이어야 했다.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노인은 동의하지만 오해를 명확히 한다. 왕국이라는 이름이 과거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하며 이것을 듣고 카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론은 그들이 평행세계에 빠졌다는 것이다. 약간 다른 세계관을 가진 카딤이 그들의 목적지에 대해 물었을 때 노인은 자세히 설명한다. 그들은 제국의 수도로 향하고 있다. 성스러운 도시 루크안. 죄수들이 루크안에 도착하면 그들은 엘가의 재판관들 앞에 소환될 것이다. 거기서 죄수들은 종교 재판에 직면할 것이다. 카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고 있다. 즉시 참수당하는 대신에 이때 노인은 그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그가 종교 재판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의미했다. 죄수들은 고통스러운 고문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 같은 이교도에게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그가 완벽한 장난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고문관들이 가지고 놀. 그는 꿰뚫리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잇몸에 못이 박히고 끓는 물이 따라온다. 녹은 금속이 그의 콧구멍으로 부어진다. 이것들이 노인이 내뱉는 마지막 말이다. 그가 성기사의 창에 꿰뚫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가여운 남자를 죽인다. 이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엘가의 성기사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오직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 성기사는 그 후 우리 주인공에게 주의를 돌린다. 그가 이 수군거림의 일부였는지 질문하며 그리고 소문이 근원지이기도 한지 만약 이 거구가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머리를 숙이고 자비를 구하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상남자는 그저 비웃음으로 응수한다. 성기사를 짜증나게 만들며 그의 비웃음은 조롱이며 모욕이다. 범죄자의 즉각적인 처형을 명령하는 잘생긴 성기사가 그의 창을 휘두를 때 바로 우리 주인공 형을 향해 그는 소림승의 영혼을 구현한다. 그리고 날카로운 창을 잡는다. 그의 하늘을 가르는 소나기 기술로 성기사는 창을 움직이려고 애쓴다.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며 아담은 갑자기 무기에 대한 소나기를 놓는다. 오만한 성기사를 비틀거리게 만들며 그 개자식은 아직 입도 다 안 털었는데 내 주인공이 그에게 돌진하기 전에 존 시나 스타일로 성기사를 짓뭉갠다. 강력한 탑로프 스플래시로 그의 말과 함께 그의 거대한 크기와 순수한 무게 아래 말과 말을 탄 재수없는 놈들 다 두들겨 맞은 피냐타처럼 땅에 누워있다. 어찌된 일인지 성기사는 아직 충분한 힘이 남아있다.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설. 신의 대리인을 해치려는 야만인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인공조차도 이 성기사가 가진 힘을 인정한다. 그가 초보일지라도 갑옷을 입은 잘생긴 소녀는 그리고 그의 성스러운 창을 하늘로 들어 올린다. 그리고 주 엘가의 이름을 외친다. 영원한 빛의 주인이시여 그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 악마의 종을 벌하는 데 필요한 신비로운 성스러운 빛이 성기사를 둘러싼다. 그에게 충분한 파워 부스트를 주며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할 창이 목표물을 꿰뚫기 몇 인치 전에 카딤은 타격을 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창은 목표물과 접촉한다. 거구를 뒤로 던지며 그리고 마침내 뒤에 있는 마차에 부딪힌다. 다행히도 마차는 어느 정도 타격의 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것과 함께 우리 주인공을 묶고 있던 족쇄도 부서졌다. 충격 때문에 카딤은 가슴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성기사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만인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강력한 공격으로 거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그의 몸이 헬창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우리 주인공의 시점으로 넘어가자 그 역시 마지막 공격에 압도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너프되고 그의 능력이 초기화되었더라도 그의 고유한 특성인 피의 광전사만 남아있다. 그것은 그가 악마의 피를 마셔야만 활용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낮은 레벨의 악마라도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마치 신호라도 온 듯 그의 코는 익숙한 냄새를 맡는다. 악마의 기분 좋은 냄새. 캐러밴의 잔해 속에서 풍겨나오는 한편 성기사는 위협을 내뱉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의 상대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성기사는 또한 악취나는 악마의 역겨운 냄새를 맡는다. 본능적으로 역겨운 반응을 일으키며 반면에 내 주인공은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잔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배꼽 빠지게 웃으며 그는 이 개자식에게 신이 성기사가 숭배하는 신 엘가가 다음에 올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알린다. 그 대담한 선언과 함께 그는 마차의 잔해를 부수고 지나간다. 그리고 악마 시체의 머리를 확 뽑아낸다. 형은 진지하게 그 냄새나고 못생긴 괴물의 머리를 자랑질한다. 마치 그가 가장 자랑스러운 소유물을 찾은 것처럼 시체의 머리를 높이 든 채 그는 피를 짜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한다. 구경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야만인이 야만적인 짓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성기사는 이 야만인이 너무 더럽다고 믿는다. 그의 상대로 여겨지기에는 그는 그의 빛나고 예쁜 창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더러운 남자의 피로. 그래서 그는 그의 병사 중 한 명에게 임무를 맡긴다. 이 비참한 놈을 처리하라고. 의심하지 않는 병사는 주저하며 앞으로 걸어간다. 그의 주인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내 주인공의 몸이 스스로를 보충하기 시작하는 동안 악마의 힘으로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구 앞에서 그는 여전히 돌진한다. 우뚝 솟은 근육산을 향해 카딤은 손을 뻗는다.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병사의 얼굴을 잡는다.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며 그것만으로도 병사는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간청은 묵살된다. 그리고 카딤은 계속해서 그의 소나기를 조인다. 남자의 머리를 점점 더 쥐어짜며 예상대로 머리가 소름 끼치는 터지는 소리와 함께 폭발한다. 카딤은 그가 방금 먹어치운 피가 정말로 하급 악마에 속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효과를 주지 않았다. 그의 전반적인 힘이 약간 증가한 것 외에는 그래도 그는 생각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빛나는 갑옷을 입은 놈들을 섬멸하기에는 붉은 악마의 에너지가 우리 주인공의 몸에서 타오르자 일반 병사들은 그리고 다른 구경꾼들은 부츠 속에서 떨기 시작한다. 젠장 그들은 너무 무서워한다. 그들은 무기에 대한 소나기를 놓는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후퇴하기 시작한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잘생긴 놈이 소리친다. 후퇴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리고 광폭한 자와 교전하라고 엄격하게 명령한다. 죄수 누구든지 성기사의 명령에 반하려는 시도를 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 잘생긴 놈은 믿는다.
그들 앞의 괴물을 그냥 찌르는 것만으로도 그를 지치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카디는 잘생긴 놈을 목표로 학살을 시작한다. 먼저 그 으스러진 괴물의 머리를 날카롭게 던져서 성기사는 간신히 타격을 피한다. 그리고 심지어 발을 헛디딘다. 피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그는 헐크의 의붓 형제가 그에게 돌진하는 것을 본다. 눈에 피에 대한 갈망을 품고 이 시점에서 성기사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만약 그가 자기 목숨을 구하고 싶다면 자세를 잡고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주님의 이름을 외친다. 그리고 영원한 빛의 힘을 불러일으킨다. 힘과 기운의 빠른 증폭으로 성기사는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다. 창을 준비한 채 그는 앞의 괴물을 찌르려고 시도한다. 거대한 빛의 폭발을 일으키며 결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개자식은 이미 그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는 곧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가 상남자를 볼 때 말 그대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미친 표정으로 그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안다. 특히 그가 그렇게 자신했던 우리 주인공의 겨드랑이 홀드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때 자신만만했던 성기사와 함께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활짝 열려 있다. 내 주인공이 휘두른다. 그리고 이 잘생긴 놈을 못생긴 놈으로 만든다. 한 번의 엄청난 타격으로 홈런을 치며 잠시 후 내 주인공은 여전히 이 멍청이를 펀칭백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이어 펀치를 날리며 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 재밌게도 성기사는 아직 살아있다. 많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그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으로 그는 진심으로 그 청년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한다. 우리 주인공은 그를 살려줄 만큼 자비롭다. 그리고 몸을 돌린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 겉으로는 못생긴 얼굴이 친절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이 그리스 신이 그에게 보여준 하지만 속으로는 말 그대로 이 야만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 그는 맹세한다. 복수하겠다고. 그 개자식이 야기한 굴욕에 대해 그가 거기 맞고 부서져 누워있을 때 그 개자식은 큰 소리로 선포한다. 그는 굴욕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이 야만인이 그의 신에게 야기한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우리 주인공이 포기했다는 그의 믿음과는 달리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개자식의 무기를 잡으러 갔을 뿐이다. 우뚝 솟은 카딤의 실루엣이 패배한 성기사 위에 드리워질 때 슬픔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크게 망했다는 것을 안다. 야만인은 그것이 꽤 감탄스럽다고 생각한다. 기사가 그의 신에게 기도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그렇게 심하게 패배한 후에도 창이 그 개자식의 머리바로 위에 겨눠진 채 카딤은 그의 상대가 마침내 신과 재회하기를 바란다. 그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때 명예롭고 오만했던 기사는 오는 난장판에 불과하다. 우리 주인공에게서 자비를 받지 못하는 성기사의 인생 챕터는 닫힌다. 그의 가슴에 박힌 창으로 우뚝 솟은 인물은 그리고 그의 주변을 훑어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도망치는 병사들을 발견한다. 그는 이 불쌍한 이들을 놔줄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영혼들이 탈출하도록. 결국 그는 이 게임을 충분히 많이 했다. 돌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이것이 그러한 목격자들의 정화가 필수인 이유다. 하나씩. 카딤은 창을 하나씩 던진다. 각각의 정확한 타격으로 목숨을 앗아가며 덤불 아래에 숨어있는 몇몇 병사들이 있다.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다. 말 그대로 괴물의 광경에.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카딤이 그들을 발견하는 순간 봉인된다. 그는 그의 창을 발사한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병사들의 목숨도 앗아간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죄수들 뿐이다.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한다. 그 쓰레기 같은
불공정한 성기사가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이 석방을 축하하기를 마치기 전에 내 주인공이 돌아선다. 그리고 그 개자식들 중 하나의 머리를 박살낸다. 뇌에 조각들을 남기며 사방에 흩뿌려지며 죄수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의 운영체제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충돌한다. 그들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며 피에 굶주린 야만인이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나머지 생존자들을 박살낼 준비가 되어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 목격자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다. 왜 그가 그들 모두를 죽일 정도로 멀리 가는지 질문하며 그들은 그의 창이 높이 들린 채 애원했다. 그가 무자비하게 마지막 한 명을 찔러 죽일 때 그는 어떤 형태의 망설임도 없었다. 혹은 쓰러진 시체들에 대한 슬픔도, 그리고 단지 그들 위에 서서 그의 생각을 숙고했다. 만약 그가 그들을 살려두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의 탈출 소식을 퍼뜨리고 다닐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고위급의 강력한 부대가 성기사들이 쉽게 그를 추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는 그런 위험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행동은 비교적 훨씬 쉬워 보였다. 카딤은 창을 뽑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다. 덤불에 숨어있는 이 남자는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광전사가 마지막 포로 위에 서 있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를 죽이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창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막 패려고 할 때 그 남자는 상황의 불공평함에 대해 무기력하게 울었다. 카딤은 약한 남자가 자비를 구걸하자 멈춘다.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며 그리고 그에게 삶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재미있게도 카딤은 왜 그가 그렇게까지 살 자격이 있는지 질문한다. 어떤 좋은 남자라도 그렇듯이 그 남자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그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붙잡혔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솔직히 심지어 카딤은 이해할 수 있다. 이 남자는 진정으로 무고하다. 단지 불행하게도 이 난장판에 휘말렸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누군가를 살려줄 충분한 이유라고 믿지 않는다.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남자는 안내자라는 단어를 내뱉는다. 그와 같은 전사는 그의 여정을 위해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카딤은 흥미를 보이는 듯하며 무기를 내려놓는다. 남자가 더 자세히 밝히면서 그가 여행 상인이라고, 동맹의 자유 도시들에 속한 그의 인맥 덕분에 그는 그 장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카딤은 관심이 있다. 그에게 몇 가지 후속 질문을 하는 것에 먼저 그는 루카니안이 제대로 된 제국이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의 이전 대화에서부터 하지만 카딤이 기억하는 바로는 그것은 제국이 아니라 왕국이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런 이상한 질문에 직면하여 남자는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이 야만적인 남자가 황무지 출신인지. 산맥 너머 일부 야만인들은 대륙에 정착하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그들 너머에서 왔다면, 그렇다면 그의 혼란을 설명하기 쉽다. 우리 주인공은 그의 침묵에 꽤 짜증이 났다. 그리고 대답을 요구한다. 남자가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루시아니아 제국의 형성에 대해, 그것은 거의 250년 전에 일어났다. 그 직전에는 왕국에 불과했다. 두 개의 달력이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카딤은 연도를 묻는다. 옛 달력에 따르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113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계시는 그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같은 달력이 그가 첫 번째 플레이스루에서 흔히 사용했던,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궁금해서 그는 대륙의 현재 상태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엘가 종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악마의 영역은. 상인은 공유한다. 루시안 황제가 대륙을 통일했다고. 3세기 전에. 하지만 같은 대륙은 실제로 분리되어 있다. 세계의 요새로 엘가 신앙은 그 통제를 확장하게 되었다.
반면 악마의 영역은 신비로운 상태에 있다. 아무도 한 번이라도 모험한 후에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인공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온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는 그의 옛 친구들 케일, 멜리사 고든 그리고 심지어 시릴까지 기억한다. 그들 중 누구라도 살아있는지 알기를 간절히 원하며 처음에 상인은 그들 중 누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멜리사의 이름을 어디선가 들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최대한 기억을 더듬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 주인공의 마음속에 카딤은 같은 영웅들이 그들의 시대에서 가장 강한 악마를 쓰러뜨린 전 세계에 의해 간단히 잊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를 회의적으로 만들며 두 플레이스루가 전혀 연결되어 있는지 다음으로 그는 묻는다. 왜 악마들이 현재 대륙의 상태에서 여전히 파괴를 일삼고 있는지.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정말로 모르는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답. 엘가의 신의 벌이라고 추측한다. 세상의 상태에 경노한 다른 사람들은 정신 나간 대마법사가 다른 영역으로 가는 포털을 열었다고 이론을 세운다. 그것은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무서운 악이 퍼지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진실은 신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다. 아담은 이 대답으로 정말로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상인에게서 충분히 들었다. 그는 창을 들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선다. 텅 빈 초원을 마주하며 생각을 정리하며 야만이는 그가 타임스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미래로 300년. 그의 첫 번째 플레이스루가 끝난 직후 그것은 그를 짜증나게 한다. 그가 강제로 이 게임 차원으로 끌려 들어왔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다른 세계에서 쫓겨났다. 또 다른 타임스킵을 경험하기 위해 그의 모든 수집된 지식은 쓸모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이 시대의 것이 아니다. 그가 낭비한 시체들을 보며 자신의 두 손으로 카딤은 질문한다. 그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 이 미친 유혈 사태를 계속해야 하는지,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는지조차 궁금해하며 결국 그가 두 번째로 전체 플레이스루를 클리어하더라도 그가 엔딩에 도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만약 같은 게임이 결국 또 다른 리셋으로 그의 엉덩이를 놀린다면 쉽게 새로운 게임의 끝없는 순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무거운 생각에 짓눌려 카딤은 그의 창을 산산조각 낸다. 상인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그의 목에 겨누고 그는 스스로를 준비한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 하지만 상인은 재빨리 달려가 그를 막는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며 야만인은 진정으로 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 다시 그리고 그는 마주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또 다른 역같은 엔딩 그러니 지금 그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는 그의 소나기를 강화한다. 그의 죽음 직후의 곳. 그가 마침내 휴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다른 바보 같은 게임 오버 화면을 보는 대신에 아담의 창이 그의 목에 닿는다. 그는 곧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는 멜리사의 꿈을 기억한다. 한때 마법사 탑을 짓고 싶어 했던 그리고 그 작은 정보가 모든 것을 바꾼다. 깨달은 카딤은 질문한다. 상인이 정말로 멜리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지 어디선가 늙은 상인은 확인한다. 그것은 마법사 탑의 첫 번째 주인과 관련이 있다고 혹은 뭐 그런 것 즉시 카딤은 탑의 위치에 대해 알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베스타나시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동쪽 산등성이를 따라 현재 그들은 중앙 지역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행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는데 적어도 2달이 걸릴 수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카딤은 그의 아이러니한 운명에 미소 짓는다. 마치 그녀의 욕망에 대한 그 작은 기억이 그를 살아있게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그녀를 찾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목숨을 끊는 대신에 희망의 불씨로 다시 불타오르며 아담은 마법사 탑으로 가는 길을 묻는다. 가능한 가장 빠른 경로. 상인은 그의 불평을 공유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돌아갈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그는 그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에게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야만인은 표현한다. 그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것을 줄 것이라고. 그것은 앤드류 테이트의 부가티 컬렉션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들 자신의 삶의 요점을 말하고 카딤은 상인에게 열쇠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스스로 수갑을 풀고 그리고 그들의 즉각적인 여정을 위한 필수품을 챙긴다. 다음 월마트. 가츠는 임시 무기로 사용할 검을 짚는다. 그것은 조잡한 작품이지만 그는 그것을 개선할 자신이 있다. 그가 그의 특성을 사용할 때 그는 또한 기사의 창을 사용할 수 있었다. 축복받은 무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전사를 거부한다. 그들이 만들어진 성기사를 제외하고 불행하게도 카딤은 그의 믿음직한 첫 번째 플레이스로의 낡은 도끼를 잃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인은 짐 싸기를 마쳤다. 탐험가 도라처럼 보이며 그리고 그의 주인이 자신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빤히 쳐다본다. 악마의 머리에서 나온 그의 말 그대로의 피를 받아들였다. 그의 인벤토리를 수집하며 카딤은 마법사 탑을 방문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이 떠난 지 여러 날 후 시체들은 까마귀들에게 파먹혔다. 나머지 성기사들이 그들의 동료가 죽은 것을 발견할 때까지 다른 모든 병사들은 학살당했다. 그들의 쓰러진 동료와 마찬가지로 헬리아님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그녀의 부하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라고 명령한다.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 우리는 대주교에게 실제적인 단서를 가져가야 한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헬리아님은 린튼의 상태가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욱 그녀는 그 남자에 의해 당혹스러워한다. 성기사를 학살하려고 했던 이와 같이 같은 성기사, 대주교와 관련이 있는 그녀는 공격자의 신원을 모르지만 그녀는 범인이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끔찍한 죽음을 우리 듀오에게 돌아가서 카딤과 상인은 쉬고 있다. 불은 꺼졌고 상인은 사라진 것 같다. 그의 작은 다리를 사용하여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달린다. 숲으로 탈출하며 그의 작은 다리가 그를 데려갈 수 있는 한 형은 마침내 탈출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의 지친 상태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는다. 오직 그 괴물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에 그는 여행 동반자를 공유하는 것에 괜찮았다.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 그가 어떤 종류의 사이코패스인지 알았을 때 우리 주인공이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악마 시체를 먹고 있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다. 동시에 그를 무서운 야만인으로 만들며 동반자 대신에 그가 지난 며칠 동안 본 것으로부터 상인은 이 친구가 절대적으로 전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다. 그는 온갖 종류의 질문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질문을 하는 것뿐이다. 상인은 그의 의도를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 남자가 그를 쌩까는 것만으로는 모두 소용없다. 한마디 말 대신에 그의 눈에는 카딤은 인간보다 괴물에 가깝다. 그리고 마치 상인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사자 주의를 언제라도 그를 삼킬 수 있는 불행하게도 그는 역같은 상황에 갇혀 있다. 그가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곳.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침울한 근육질 머리가 너무 빨리 갔기 때문이다. 작은 상인은 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조차 없었다. 비록 이 상인은 여행 상인이어야 한다. 결코 지치지 않는 그는 여기서 숨이 찼다. 그가 앞을 볼 때마다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며 이 남자는 다시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다. 마치 그가 매번 지점에서 지점으로 순간 이동한 것처럼 가츠의 남동생은 그저 그를 쏘아본다.
그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마치 상인을 위협하는 것처럼 그가 그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고. 즉시 가엾은 상인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카딤의 다리가 어떤 종류의 강철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통증도 경험하지 않고 가엾은 남자는 한계에 다다랐다. 야만인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이 속도로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때 탈출에 대한 생각이 마침내 떠올랐다. 현재로 돌아가서 상인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멀리 뛰어오른다. 숨을 헐떡이며 그는 이미 어두운 숲을 탈출했다. 이제 그를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불행히도 그의 도박 때문에 그는 기중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남기고 말았다. 같은 기중품. 어떤 도시에서든 쉽게 노점을 차릴 수 있는 상인의 젖은 꿈이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었다. 강력한 짐승에게 도전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 저 물건들 때문에 그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지는 않았다. 단 한 번 상인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춘다. 지금까지 달린 거리를 의문스러워하며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는 야만인이 그를 추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믿는다. 한 가지 작은 문제형. 현실을 직시한다. 카딤의 목소리가 뒤에서 그를 기절시켰을 때 그가 뒤돌아본 순간 그는 야만인이 그에게 걸어오는 것을 본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며 왜 도망쳤는지 물으며 카딤은 화가 나서 궁금해한다. 상인이 자신의 목숨에 관심이 없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은 웃기는 말이다. 계속 이러면 내 엉덩이를 걷어찰 거다. 상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인정하며 쓰러진다. 주인의 기대를 배신한 죄로 그는 다시 한번 사과한다. 또 다른 기회를 간청하며 하지만 그것은 카딤이 전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는 이유를 요구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는 이 남자가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을 확신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준다. 상인이 카딤의 페이스가 따라잡기에 비인간적이라고 간단히 밝히게 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어쨌든 야만인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의 행동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느낀다. 아담은 그를 쳐다보기 위해 멈춘다. 돌아가자고 재촉하기 전에 상인의 충격에 또한 그는 이제부터 더 천천히 걷기로 동의한다. 유지로 한마의 악마 등을 과시하며 그가 돌아갈 때 상인은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리고 장면 모닥불 장소로 다시 잘린다. 디는 이 남자가 잠꼬대하는 것을 본다. 악몽을 겪은 후에 이제 그가 깨어났으니 우리 소녀는 현재 그의 페이스가 그가 겪었던 경험 덕분이라는 것을 회상한다. 첫 번째 플레이스루에서 그는 악마의 영역에서 빨리 행동해야 했다. 식량이 부족했고 위협이 도처에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편히 쉴 수 없었다. 카딤의 악마적 기량이 발전했다. 그의 광적인 진화. 그가 악마의 피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그의 동료들은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악마의 영역은 현재와 같지 않다. 평화로운 환경에는 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광기의 위험이 있지만 그는 현재 편안함을 느낀다. 속도를 늦추는 또 다른 이유는 여행 가이드의 도움 덕분이다. 그가 세상의 상태를 따라잡도록 돕고 있는 다음 날 아침 상인은 그들에게 우회하라고 권했다. 그리고 덜 경비가 삼엄한 지역을 통과하여 진행하라고. 놀랍게도 카딤은 그 제안에 동의했다.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 사실이다. 우리 소년이 대륙의 지도를 외웠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지만 지도는 이제 구식이다. 그리고 적절한 가이드 덕분이다. 그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상인은 성기사들이 어떻게 이단자들을 포획하는 데 집중하는지 공유한다. 그들이 눈에 띄는 순간 악마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카딤은 야만인이다. 그래서 그는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그들이 자유도시 동맹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데 성기사들은 악마들이 거의 없는 이유이다.
대륙 전역에서 목격되는 이 전사들은 악마를 전멸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목격되는 순간 불행히도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피도 곧 만료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 전투를 위해 신선한 피를 저장해야 한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숲을 탐색한다. 마을을 찾을 때까지. 상인은 그것을 개척자 정착지라고 부른다. 그의 관찰로부터 하룻밤 머물기에 가장 좋다고 믿으며, 하지만 카딤은 흥미로운 관찰을 지적한다. 불빛 하나 켜져 있지 않다. 저녁 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큰 마을에는 어느 정도 소란이 있어야 한다. 성문도 보호 없이 열려 있다. 상인이 궁금해하게 만들며 버려진 정착지인지 우리 소녀는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인은 이것이 무모한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몬스터가 나타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를 겁줘서 쫓아냈지만 이 상인은 이 남자가 가장 폭력적이라는 것을 잊었다. 가장 악마적이고 가장 위험한 짐승 학살자 정복자. 정복자들 중 역대 최고. 신 모드 자신 로만 레인즈. 잠깐 젠장. 잘못된 사람 어쨌든. 카딤은 그의 칼을 움켜쥔다. 기쁨에 찬 미소로 칼을 빼들며 어떤 악마라도 행복하게 맞이하며 상인은 어리둥절해서 묻는다. 그 장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버려진 마을과 거의 닮지 않았기 때문에. 카딤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마침내 멈추기 전에 존재를 감지하며 상인의 놀라움에 두 사람 모두 열린 문을 본다. 무리 중 유일한 한 생물이 안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향해 달려든다. 칼날을 든 못생긴 고블린이다. 하지만 그 생물이 공격하기도 전에 카딤 플래시 스텝으로 그를 지나쳐 그의 몸을 깨끗하게 절단한다. 시체가 상인의 발 옆에 쓰러진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난쟁이, 끔찍한 헤어스타일을 한 뚱뚱하고 못생긴 고블린들 바로 튀어나온다. 게임 속 고블린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사실 회피적이라는 것이다. 분노하기보다는 그런 생물이 갑자기 그렇게 화를 냈다는 사실은 다른 존재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카딤에게 좋은 일이다. 그들이 올바른 장소에 왔다고 믿는 철권의 하이아치 마시마의 헤어스타일을 한 고블린. 공격을 시도한다. 단 한 번의 배기로 깨끗하게 잘릴 뿐이다. 그의 나머지 친구들은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지켜본다. 이 인간이 어떻게 그들을 쉽게 분해하는지 보고 칼을 사용하여 카딤은 또 다른 배기로 돌진한다. 세 번째 고블린의 머리를 베어버리며 마지막 몬스터는 몰래 무기를 던져 그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도 막힌다. 야만인은 칼을 비스듬히 겨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단하는 대신 그는 그 생물을 꿰뚫기 위해 돌진한다.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고블린이 애처롭게 비명을 지른다. 몸이 찢어지면서 내장을 쏟아내며 네 마리의 고블린이 성공적으로 학살되었다. 상인이 겨우 진정하고 다 끝났는지 묻는다. 우리 소녀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 모두 큰 포효 소리를 들으면서 뚱뚱한 고블린 한 마리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인질과 함께 나왔다. 어린 소녀. 녹색 괴물이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다. 우리 소년이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저격수의 총알처럼 무기는 명확한 헤드샷을 날린다. 어떤 뇌세포라도 빼앗으며 이 녀석이 텅 빈 두개골에 가지고 있던 고블린은 쓰러지면서 그 과정에서 소녀를 풀어준다. 상인은 카딤이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녀를 다치게 할 뻔했다고. 하지만 우리 소녀는 너무 자신만만하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는 소녀의 속박을 풀어준다. 그리고 즉시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한다. 심술궂은 어조로 분명히. 이 접근 방식은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인은 그의 엄청난 아빠 경험으로 끼어든다. 소녀가 정말로 안전하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느끼게 만들며 그는 그녀에게 10을 감초 뿌리를 준다. 그녀의 기분을 정말로 좋게 만들며 재빨리 상인은
괴물들은 모두 처리되었다고 그녀에게 확신시킨다. 이것은 그가 정말로 아이들을 잘 다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인의 아이가 이 소녀와 동갑이기 때문이다. 불쌍한 소녀는 상인이 끼어들자 엄마를 찾는다. 다시 아이에게 그녀를 찾아줄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알고 보니 소녀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카딤의 눈에는 눈에 띄는 디테일이다. 그동안 그녀를 묶은 것은 고블린이 아니었다. 사실은 그녀의 부모였다. 이것은 목소리가 부를 때까지 이를 복잡하게 만든다. 렌이 어디선가 나머지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다. 비록 그들 중 일부는 고블린이 아직도 주변에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 어머니는 즉시 딸을 껴안는다. 울면서 그리고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께 감사한다. 마을 사람들의 관에서는 그들은 학살된 고블린 시체 위에 모여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런 유혈 사태에 처하게 했는지 궁금해하며 무력하게 그들은 여행자들에게 돌아선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이 있는지 묻는다. 우리 소녀는 너무 멋있어서 그들에게 말한다. 그의 칼이 고블린을 끝내는 책임이 있다고. 그는 정말 기분이 안 좋다. 이 마을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예측했기 때문에 레니와 다른 아이들을 제공했다. 악마들에게 제물로.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있다. 분명히 카딤의 예측은 정확하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황폐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숲이 한때 고블린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불태우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정착했다. 고블린들이 맹렬한 불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무런 적대감 없이 도망쳤다. 하지만 어느 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최근에 숲에 평화롭게 살던 고블린들이 적대적으로 변하여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고블린들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공격하여 많은 사망자를 냈다. 마을 사람들이 구석에 몰려 유능한 사람들을 모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무리를 전멸시키기 위해 파티를 보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그들을 이끈 끔찍한 진홍색 생물. 그것은 그들이 맞서기에는 너무 강력한 악마였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악마에게 항복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주었다. 악마는 그들의 마을을 방문할 생각이었다. 다음 주에 각 가정에서 가장 쓸모없는 아이를 원하며 제물로 절망적인 최후 통첩. 상인은 마을 사람들을 비웃는다. 자식들을 포기한 것에 대해 단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방어적으로 행동하며 마을 사람들은 주장한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상인은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그들이 쉽게 땅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 광대들은 굶어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신의 아이들을 학살에 내놓는 것보다. 카딤의 개입으로 논쟁이 중단된다. 한 가지 세부 사항에만 신경 쓰는. 악마는 뿔이 몇 개였나. 당황한 마을 사람은 악마에게는 뿔이 없었다고 밝힌다. 아마도 좋은 소식이다. 악마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며 카딤은 일어선다. 그리고 그들을 악마의 소굴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혼자서 그 생물을 사냥할 생각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악마의 소굴까지 안내한다. 의심을 표하며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 남자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카딤은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하지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의 행동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감사를 받으며 대신 그는 그들에게서 도끼를 받는다. 앞으로의 싸움에 도움이 되도록. 마침내 그들은 악마가 쉬고 있는 동굴 근처에 도착한다. 그곳은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학살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들에게 마을로 돌아가라고 재촉하며 하지만 상인은 그들의 헛소리에 대해 그들을 비난한다. 안내원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데려온 것에 대해 몇 명만 남겨둘 수 있었는데 아담은 이 광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겁쟁이 무리에 불과하고 그들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래도 그는 여행 상인만이 길을 안내하기를 원한다.
그가 적어도 동굴 안에 악마를 볼 수 있도록 그 남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간단한 임무이다.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것은 상인을 괴롭힌다. 왜 그의 주인이 마을 사람들을 꾸짖기를 거부했는지. 이들은 같은 흉악한 사람들이다. 악마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바친, 그리고 그들은 겁쟁이처럼 행동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카딤에게 질문하게 만든다. 상인이 실제 살아있는 악마를 만난 적이 있는지. 상인이 즉시 부인하는 것. 그가 암시장에서 시체만 봤기 때문에. 하지만 제대로 된 악마는 본 적이 없다. 야마니는 밝힌다. 악마를 만난 적이 있는 어떤 인간이라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다시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영구적인 삶의 트라우마를 견디는 정에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도 산산조각 난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두려움으로 대체된다. 저 악마들이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가. 유일한 사람들. 강력한 결의를 가질 수 있는 악마에 대항하는 것은 강한 전사들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도 상인은 그것이 흉악하다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이 자식들을 바쳤다는 것이 그 사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며 카디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믿는다. 심지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도 그가 그들을 경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이 그렇게 무력했던 상황에 대해 상인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여전히 믿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관련된 아이들이 완전한 버림과 절망을 겪기 때문이다. 그는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인간성을 버리고 사는 것이라면 저 말들은 우리 주인공의 마음속 깊이 파고든다. 그가 멈춰서 그것들을 숙고하면서 카딤 뒤에는 현실 세계에서 온 평범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도덕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발견한 남자. 유혈 사태에 물든 후에 전장에서 이때 평범한 여행 상인이 그보다 더 나은 도덕을 가지고 있다. 카딤이 궁금해하게 만드는 그가 더 이상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랄 수 있는지. 잠시 멈추고 지적해야겠다. 캐릭터 발전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마침내 우리 주인공을 위해 또 다른 일반적인 엣지 주인공이 아니다. 상인은 그가 뭔가 잘못 말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재빨리 화제를 바꾼다. 납치된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물으며 아이들의 상태, 악마의 상태에 달려있다. 사악한 생물이라면 지금쯤 그들을 학살했을 것이다. 상인은 그의 말의 무게를 파악하지 못한다. 카딤이 도끼를 들어 올리면서 상인의 관점에서 형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 남자가 그를 베어버리려 할 때 그는 충격에 대비하지만 실제로는 카딤은 도끼를 허공으로 멀리 던졌다. 그의 무기가 무언가에 부딪혔다. 고블린이 그림자에서 튀어나오면서 무기로 머리가 박살난 채 형은 어둠 속에서도 헤드샷을 날렸다. 하지만 카딤이 한 마리만 물리친 동안 나머지 고블린들이 그들에게 덤벼들었다. 그들의 수로 그 남자는 그렇게 큰 무리가 도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야만인이 계속 빛나라고 명령하는 동안 그의 횃불을 그들을 향해 학살 축제는 우리 소년이 이륙하는 순간 시작된다. 칼을 고블린의 입안에 쑤셔 넣고 다른 놈을 잡고 던지기 전에 또한 카딤은 그의 칼이 근처 스파이크에 부딪히는 것을 발견한다. 석순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그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런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고블린들은 그들의 상대를 지켜본다. 칼을 끈으로 침착하게 감싸며 그 끈을 사용하여 그는 다른 각도에서 칼날을 잡는다. 그에게 돌진하는 고블린 무리를 기다리며 카딤은 무기의 손잡이를 사용한다. 고블린 중 하나의 두개골에 그것을 박으며 그리고 솔직히 그가 칼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멋있다. 슬래지의 뭐처럼 형. 이 멋진 것으로 고블린을 계속 부순다. 새로운 그립으로 여러 고블린을 해치며 카딤은 도끼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더 빠른 제거를 위해.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킬에서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것을 꺼낸 후에
그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손에 2개의 도끼를 가지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힘. 한 번에 여러 고블린을 분해하면서 모든 휘두름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상인이 지켜보는 동안 전체 그룹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한 남자의 손에 나머지 고블린들은 죽을 만큼 두려워하며 도망친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악마를 추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이 고블린들이 갈 곳은 단 한 곳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걷는다. 길이 더 넓고 더 열린 공간으로 열리면서 상인이 궁금해한다. 길이 의도적으로 파여졌는지, 고블린들의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악마의 냄새를 감지하고 카딤은 가이드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상기시키며 사실이다. 고블린들은 상인만 쫓아올 것이다. 우리 소년이 주 악마를 처리하는 동안 그는 상인에게 횃불을 사용하라고 엄격하게 지시한다. 그가 그를 도울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막기 위해. 하지만 이 남자가 정신이 팔린 동안 악마가 강력한 공격을 던졌다. 카딤이 마지막 순간에 막았던 것. 악마와 우리 소년의 대결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빨간 괴물쇼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새로운 인간을 만나 기쁨을 표현하며 같은 마을 출신이 아닌 짐승은 새로운 먹이를 찾아 기뻐한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마을 사람들이 카딤을 속였다는 것이다. 인도 기술 지원보다 더 심하게 이 악마는 사실뿔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주 작지만 그를 좌절 속에서 욕하게 만든다. 뿔이 자라는 문제점은 악마가 힘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 수준으로 악마는 그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기뻐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스피드 블리츠로 지나간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며 카딤은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다시 두 무기를 사용하여 타격을 막는다. 붉은 악마는 인간에 대한 매혹을 표현한다. 너무나 애처롭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소년이 그 공격을 막아낸 유일한 이유는 순수한 본능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추측한 대로 그것의 힘은 하급 악마의 그것보다 훨씬 우월하다. 충돌은 계속된다. 이 수면 마비 악마가 인간을 비웃으면서 소중한 고블린을 너무 많이 학살한 것에 대해 그것은 그를 정말로 인간을 미워하게 만들고 싶어한다. 이 녀석이 떠드는 동안 우리 소녀는 머릿속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평범한 하급 악마는 거의 10여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하지만 중간급에 관해서는 정예 병사 부대조차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게 간단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며 악마는 카딤에게 다른 팔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안한다. 광적인 짐승은 그가 자신의 팔을 자르기를 원한다. 그의 도끼로. 그러고는 그것의 살과 심지어 뼈까지 삼키기 시작한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 가닥의 살도 남기지 않고 카딤은 살려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역겹고 우스꽝스러운 요구이다. 심지어 카딤도 안다. 그는 이 수준의 악마와 싸울 상태가 아니다. 그의 현재 상태로는 그는 그것의 작은 뿔을 이용하고 싶어한다. 악마는 그가 팔을 자르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그를 질책한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난 카딤은 칼을 움켜쥔다. 떠드는 쓰레기 조각이라고 악마를 부르며 그는 모아둔 악마의 피 주머니를 꺼낸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낸다. 즉시 악마의 주의를 끈다. 짐승은 단순한 인간이 말 그대로 눈앞에서 악마의 피를 마시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좋은 양을 꿀꺽 삼킨 후에 카딤은 병을 던져버린다. 그의 몸은 어두운 에너지의 급증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의 침착한 태도는 포효하는 전쟁의 외침으로 바뀐다. 너무나 무서운 상태라서 심지어 악마도 그를 두려워한다. 카딤의 몸은 갑작스러운 하지만 일시적인 진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것이 신선한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싸움을 정말 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악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의 표정은 자신의 공포를 비명처럼 지른다. 그 생물은
인간을 죽일 결심을 다지려 한다. 그리고 같은 속도로 그에게 돌진한다. 악마에 대한 것은 그들이 놀라운 직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꽁무니를 뺄 것이다. 이 악마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자라는 뿔에 그래서 어쨌든 싸우고 있다. 움직임은 명확하다. 카딤이 발톱 공격을 예상하면서 그리고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그 생물의 공격을 날려버리며 도끼에서 나온 무거운 일격으로 충격으로 몬스터를 비틀거리게 만들며 나쁜 점은 그의 도끼가 좀 너무 평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타격에도 깨졌다. 그의 무기는 모두 끔찍하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을 정말 빨리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무기가 부서져 버릴 것이다. 그에게 손을 사용할 선택지를 남기고 악마가 인간에게 포효한다. 카딤은 칼을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간다. 공격에 분노하며 그의 칼이 전속력으로 내려온다. 악마는 그것을 막을 기회가 거의 없다. 두 발톱으로 충격으로 인한 순수한 압력이 그것을 압도하고 있다. 그것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에서 이것이 바로 괴물 같은 힘이다. 카딤이 나타낼 수 있는 악마의 피의 형편없는 버전만으로도 이 다른 손 카딤은 도끼를 준비하여 그 생물을 끝장낸다. 하지만 악마는 반응이 빠르다. 그리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도망친다. 회피 후에도 그것은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 엄청난 양의 힘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한 인간의 손에서 맹목적으로 보복하며 다시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심각한 울트라 인스팅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악마에게 어깨를 부딪히기 전에 차갑게 피한다. 그의 엄청난 체격으로 어깨를 부딪힌다. 재미있게도 도끼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 그 자리에서 생물을 비틀거리게 만들며 이것은 카딤이 기회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그의 칼날을 휘두른다. 목을 베려는 맹렬한 시도로 다시 한번 악마는 살아남는다. 운 좋게도 그것은 돌아다닌다. 각 타격을 피하며 카딤이 그를 잡기 위해 끝없이 베는 동안 그 기회가 오더라도 갑작스러운 순간에 악마는 불행히도 미끄러진다. 카딤은 석순을 벤다. 원래 목표에서 그를 방해하며 악마는 다시 산다. 이전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며 그 자체와 같은 몬스터가 묻기 시작한다. 그가 맞서고 있는 생물의 종류를 카딤에 대한 어떤 것도 그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마치 그가 더 강력한 악마인 것처럼 우리 소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생각을 즐긴다. 단지 사나움으로 그 생물을 노려볼 뿐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악마는 마침내 높이 뛰어오른다. 천장 스파이크에 매달리며 그는 이 남자를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카딤이 모든 교환에서 그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이 그의 최고의 기회이고 여기 그는 다른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현재 두 고블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행 상인이다. 불꽃을 사용하여 고블린을 물리치는 악마는 꽤 똑똑하다. 재빨리 불을 식별하며 인간에게 큰 힘의 원천이 되기 위해 이 만남에서 그래서 지금 그의 전략은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 소녀는 악마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다. 가이드가 고블린과 마주하고 있는 곳. 그는 도끼를 든다. 악마가 다음에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깨달으며 카딤은 먹이가 그에게 판을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소녀는 안다. 만약 그가 이 거리에서 도끼를 쏘려고 한다면 악마는 그것을 피할 만큼 빠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남긴다. 그가 전투 도끼를 움켜쥐면서 그리고 악마 아래에 바로 그 땅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악마가 미사일처럼 도끼를 쏜다. 전속력으로 발사하며 심지어 악마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휘두르는 도끼가 그 방향으로 날아온다. 동굴의 천장을 전멸시키기 전에 고블린들은 끌리고 정신이 팔린다. 소리에 의해 악마 자신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동안
무력하게 운명에 내려앉으며 천장이 그 위에 떨어진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악마는 엄청난 양의 먼지로 눈이 먼다. 잔해에서 이것이 그것을 영원히 없앨 최고의 기회이다. 그래서 우리 소녀는 칼을 들고 뛰어든다. 마침내 제대로 된 찌르기를 연결하며 생물의 머리를 바로 통과한다. 그 배기는 악마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마침내 이것이 바로 그 표정이다. 카딤이 이루고 싶어 했던 그에게서 같은 거만한 악마가 이제 그의 자비에 있다. 여전히 인간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우리 소녀는 악마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정말 감명받았다. 그런 직접적인 헤드샷. 그래서 그는 칼을 밀어넣고 끝까지 밀어넣는다. 고통의 롤러코스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마침내 카딤은 수직 배기로 칼을 회수한다. 머리 꼭대기를 절단하고 죽게 내버려둔다. 그 생물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마침내 충격으로 죽은 채 땅에 부딪힌다. 편리하게도 야만인의 광폭 상태도 사라진다. 경험에서 그에게 흉터를 남기고 좋은 점은 싸움이 제 시간에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이 정말 추악해졌을 것이다. 그때 그는 고블린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다. 그들은 온순한 상태로 돌아왔다. 분노나 폭력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악마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카딤은 상관없이 그들을 잘라낸다. 이 생물들처럼 괴물이 되는 지점을 훨씬 지났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일 운명이다. 첫 번째 놈이 처리되면서 두 번째 놈은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뒤에서 머리에 칼을 맞을 뿐이다. 두 고블린은 이제 전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마리는 아직 살아있다. 횃불을 손에 들고 카딤의 목표는 마지막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칼을 겨누고 휘두른다. 죽일 의도로 그가 몰랐던 것은 사실 여행 상인이었다는 것이다. 너무 크게 비명을 질러서 카딤을 제정신으로 되돌려 놓았다. 광폭 상태가 그의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칼을 멈췄다. 어떤 손상이 가해지기 직전에 여행 상인은 그의 주인이 그를 노려보는 것을 본다. 괜찮은지 물으며 카딤은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그의 무모함에 대해 사과하며 그리고 변명을 하며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그는 아이들이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남은 고블린을 전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 여행 상인은 그의 명령을 따른다. 두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갈 때 카딤은 악마의 시체를 옆에 끌고 간다. 장면은 다음 날 아침으로 잘린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그들 모두가 트라우마를 겪은 것처럼 보인다. 생기를 잃고 그들은 그들을 구해준 용병에게 감사한다. 이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어깨에 문자 그대로 악마를 메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한 여자가 청년에게 제안하러 온다. 닭고기와 보리, 카딤에게 시고 식사를 하라고 제안하며 하지만 그는 간단히 거절한다. 식사를 나누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과 잠을 자거나 먹을 기회가 없었던 사실 카딤은 가이드에게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잠시 혼자 쉬러 간다. 불쌍한 가이드. 비참한 아이들의 상태를 본다. 생기를 빼앗긴 눈. 상인에게 지난 밤을 상기시킨다. 어떻게 그들이 아이들을 발견했는지. 그들은 광기와 공포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다. 비극의 시를 부르며 악마에게 세뇌당한 후에 아담은 악마들이 아이들을 세뇌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다른 만트라로 그들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너무나 끔찍한 고문 메커니즘이라서 최고의 사제조차도 오래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야만인은 그것이 세뇌조차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지 단순한 현실일 뿐이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것. 두려움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박힌다.
그래서 그들은 오싹한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한다. 그들의 어린 시절이 영원히 빼앗기기 때문에 상인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악마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하지만 카딤의 눈에는 악한 몬스터의 본성일 뿐이었다.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것,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유이다. 우리 소년이 차라리 원했던 이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어쨌든 이렇게 고통받는 것보다 상인은 최선을 바랐다. 언젠가는 피해자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카딤은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는 또한 이 아이들이 같은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 애초에 그들을 버렸던,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정말 없다.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것이 슬픈 현실이다. 상인이 돌아설 때 비참한 아이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주인을 따른다. 카딤의 휴식 직후 그는 다시 떠나기 위해 즉시 여정을 시작한다. 그의 가이드는 그들이 하루 더 머물기를 선호한다. 주인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 소녀는 그것이 끔찍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올 것이기 때문에 성기사를 죽이는 것은 엘가 파벌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상인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 그들은 여기서 도망치는 중이었고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사실 완전히 가능하다. 나머지 기사들이 카딤의 흔적을 맹추격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중요했다. 사실 헬리아님은 수평선을 바라본다. 그녀의 추격에 시선을 고정하며 카딤은 악마의 목을 베어버린다. 악마의 피를 충분히 모으기 위해, 다음 모험을 위해. 그의 병은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을 만큼 반쯤 찼다. 악마의 시체는 더 이상 그에게 쓸모가 없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확실히 관심이 있다. 카딤은 그들에게 그것을 태워버리라고 엄격하게 조언한다. 이 남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는 악마를 파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가 학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돈을 위해 사냥하는 용병이라고 생각했다. 그 거래는 마을 사람에게 완벽해 보인다. 시체를 성기사에게 팔려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카딤은 어쩐지 이 남자의 생각을 읽는다. 그리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시체는 역겨운 냄새를 남길 것이라고, 제때 태우지 않으면 다른 생물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괴물로 만들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이 남자를 겁준다. 또 다른 고블린 무리라는 생각으로. 결국 그들을 공격하는 남자는 시체를 태울 수밖에 없었다. 팔 생각을 거두고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난다. 부츠와 좋은 귀중품을 준비하고, 용병을 위해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선물이다. 드디어 그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우리 소녀는 새로운 옷을 입는다. 벨트가 완벽한 추가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두 무기를 모두 잡기 위해. 하지만 갑자기 가슴에 흉터가 덧나기 시작한다. 그가 성기사에게서 입었던 바로 그 상처. 그의 가장 이른 전투에서 그의 무적의 몸에 좋은 점은 악마의 상처에서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성기사의 무기로 인한 상처는 아직 막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무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인 이유다. 그 창에 대해 말하자면 헬리아님은 부하로부터 소식을 받는다. 불행히도 그들은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헬리아는 그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의도를 추론해 보라고. 죄수들을 전멸시킨 책임자, 훔친 장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훼손된 흥미로운 악마의 시체가 있다. 그냥 죽이는 대신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녀의 부하 에덴은 그의 리더가 그들의 정체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포효한다. 너무 쓸모없다고 그에게 엄청나게 화를 낸다. 그는 그녀가 준 어떤 단서도 활용하지 못한다. 그녀는 이 순간을 이용해 그가 힘들다고 조롱한다. 팔라딘 계급에 갇혀 있다고. 결국 에덴은 역같은 상사와 함께 갇혀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는 그냥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녀의 지위 대성기사 때문에 헬리아 모비엘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그녀는 평범한 기사가 아니다. 하지만 계급을 뚫고 올라온 사람이다. 악마 20마리를 학살함으로써 그녀는 또한 최연소 대성기사다. 제국이 본 적 없는, 비록 그녀가 진상 성격을 가졌지만 그래서 에덴은 어떤 식으로든 그녀에게 도전할 수 없다. 비록 그가 대성기사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지만 헬리아는 마침내 포기하며 비웃는다. 에덴에게 성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그들이 대주교로부터 얻은 에덴은 멍해진다. 그녀가 쌍둥이 거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녀에게 선택을 제고하라고 촉구한다. 두 번째 거울이 깨진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데미안의 쌍둥이 거울. 그것은 두 개의 거울로 된 고대 유물이다.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미래를 말하는 거울은 파괴되었다. 지극히 강력한 존재를 비추려 한 후, 그래서 과거를 가진 것만 다시 남았다. 헬리아는 이 남자에게 포효한다. 그들이 거울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제안한 것조차 그것의 요점은 애초에 그런 상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유일한 선택은 우르센코 대주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의 조카가 죽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이유조차 알아내지 못했다고. 엘리야는 그에게 그냥 그 멍청한 거울을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강력한 악마를 비추게 되지 않는 한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손에서 거울을 빼앗는다. 그리고 땅에 놓는다. 그것의 빛은 밝게 빛난다. 일어난 일에 홀로그램 재현을 투영하며 한 야만인이 맨손으로 악마를 학살했다. 그 피를 마셨다. 생존자들을 전멸시키고 성기사를 죽였다. 눈앞에 그런 끔찍한 이미지. 두 기사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거울 또한 산산조각난다. 보여주며 위협이 위대한 악마 자체에 필적한다는 것을. 에덴은 그 깨달음을 알아챈다. 방금 일어난 일에 겁에 질려 헬리아님에게 즉시 기지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며 그 사건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지만 헬리아님은 증언군을 부를 계획이 없다. 그들의 목표가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수색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조사를 더 진행하기 위해 헬리아는 검을 뽑는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무자비한 야만인을 죽일 생각에 자신의 손으로 그날 밤 상인은 자신의 인생의 결정에 대해 반성한다. 어떻게 그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아이들의 상태는 정말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생각을 떨쳐내고 그는 결심을 굳힌다. 인생을 낙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믿으며 만약 그가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면, 그리고 그래, 원피스는 진짜다. 지금 그가 함께 있는 야만인은 자고 있다. 그는 돌아와서 남자가 이미 자고 있는지 묻는다. 갑자기 그는 카디미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알아챈다. 잠결에 그의 근육이 떨리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 악마를 찢어발길 수 있는 바로 그 남자. 고통을 겪고 있다. 가슴의 상처도 덧나고 있다. 그에게 큰 고통을 주며 이제야 거츠 2부 축복받은 창이 악마에게 치명적인 효과를 부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 이것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특별히 악마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위한 버서커로서 그는 이제 그 결과로 영향을 받는다. 상인은 휴식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이 다른 것인 줄도 모르고 카딤이 그렇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신 그는 어제 달이 어땠는지 막연하게 묻는다. 상인은 기억을 더듬는다. 그리고 초승달 모양에 가깝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것은 우리 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무언가를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들 둘 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이끌린다. 그들은 어두운 숲을 보기 위해 돌아선다. 지금은 수십 개의 눈으로 노랗게 빛나고 있다. 이번에는 칼날 늑대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쉬운 위협이 아니다. 특히 우리 소년의 상태에서는
여전히 이 남자는 자신의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상인을 보호한다. 카딤. 항상 자신에게 역같은 일을 던지는 이 세상을 원망한다. 망할 휴식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이 강아지들을 베어버릴 준비를 한다. 카딤은 헐떡인다. 칼날 늑대들이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앞으로 돌진하면서 그의 도끼가 내려온다. 그 생물의 목 바로 옆에 착지하며 첫 번째 늑대는 순식간에 해체된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시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카딤은 짐승의 머리를 노렸지만 빗나갔다. 흐릿한 시야 때문에 그는 심각한 불리함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 늑대들 또한 물러서지 않는다. 그들은 그를 향해 돌진한다. 근접전을 위해 검에 매달리면서 하나를 베어버린 후 그는 다른 것들에게 압도당한다. 카딤은 또 다른 것을 베어버린다. 하지만 한 늑대는 여전히 그의 팔을 문다.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가하며 양쪽에서 두 마리가 더 그에게 온다. 카딤이 다른 팔로 반응하게 만들며 그가 늑대 중 하나를 손등으로 치면서 다시 그는 많은 빈틈을 남겼다. 그리고 늑대들은 그의 다리를 물어뜯고 있다. 상황이 정말 나빠 보이지만 그는 즉시 그를 물고 있는 늑대를 학살한다. 카딤은 헐떡인다. 블레이드 울브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물러서기를 거부하며 그들의 전체 전략은 무리로 사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직후 늑대들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 그를 목표로 삼기 위해 또 다른 문제는 글쎄 젠장맞게 많다는 것이다. 그는 완벽한 상태에서 그들을 쉽게 쓸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는 안 된다. 그의 짐덩어리, 여행 동반자도 늑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들을 겁주기 위해 횃불을 무력하게 휘두르며 궁지에 몰린 카딤은 뚜껑을 연다. 알면서도 그의 악마의 피가 그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것은 그를 더 독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칼날, 늑대들은 피에 저속한 냄새에 이끌린다. 인간이 그것을 꿀꺽 삼키는 것을 보면서 병은 비었고 이 남자는 다시 한번 같은 살인 기계, 뿔 달린 악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의 기운은 이제 늑대들을 겁주기에 충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카딤이 검을 잡는 한 상관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마리 늑대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현재 상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는 신과 같은 속도로 그들을 학살했다. 상인의 눈을 놀라게 하며 다음으로 그는 도끼를 잡는다. 그의 학살을 더욱 돕기 위해 한 번에 한 그룹 전체를 베어버리면서 그런데 그의 버서커 모드는 바뀐다. 그가 소비하는 악마의 피에 따라 그리고 그가 고블린 악마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이 진화를 위해 그는 이제 같은 종류의 속도를 흉내낼 수 있다. 악마가 그랬던 것처럼 맹렬한 기량. 카딤은 늑대들을 파괴한다. 그의 짜증나게 어려운 싸움을 부르며 뿔 달린 악마의 민첩성으로. 하지만 같은 효과가 이 전투에서 그를 돕고 있다. 늑대들을 겁주고 도망치게 만들며 상인은 이것이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더 강력한 칼날 늑대가 앞으로 나선다. 악랄한 인간에게 도전하며 이 늑대는 알파 메일이다. 앤드류 테이트가 닮고 싶어하는 내 말은 저 장엄한 머리카락을 봐. 대머리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카딤은 이것을 무리의 리더라고 부른다. 나쁜 점은 그의 버프 상태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생물과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다. 무리의 리더가 카딤을 공격한다. 엄청난 힘으로 그 순수한 무게만으로도 그를 짓누르기에 충분하다. 피하면서 우리 소녀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그는 사랑하는 몸을 움켜쥐면서 무기가 떨어진다. 그의 버서커 모드의 반동을 경험하며 상인은 돕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는 정말 할 수 없다. 주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간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둘 다 죽은 목숨이다. 카딤은 거대한 것으로 간신히 버틸 수 있다. 흰 늑대가 그를 내려다본다.
그에게 덤벼들어 마무리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우리 소녀는 하늘을 본다. 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늑대 앞대신. 하지만 그때 일이 일어난다. 카딤은 마침내 그것을 본다. 그의 눈 색깔이 바뀐다. 자정이 달의 존재를 완전히 가리면서 검을 잡고 그는 아탈라에게 기도한다. 만명의 병사의 무패의 주인. 그에게 그의 손에 검을 쥐어달라고 간청하며 전사를 축복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전투에 대한 갈증으로 그것은 신들의 전쟁 함성이다. 전사의 적들에게 문자 그대로의 파괴를 얼리시하기 위해 갑자기 칼날이 밝은 빛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무리의 리더와 심지어 상인까지 놀라게 하며 붉은 기운 대신 신이 응답하자 카딤은 노란색 흔적을 빛낸다. 그의 무기를 선언할 이름의 종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은 우리 소년이 이용했던 것과 같은 효과다. 그의 첫 플레이 경험 동안 검의 이름뿐만 아니라 카딤은 그것을 목이라고 부른다. 그래, 제대로 들었다. 세계의 포식자나 드래곤 슬레이어가 아니라 또는 신 살해자 대신 젠장 맞을 목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름이 외쳐지면서 검에는 붉은 휘장이 새겨져 있다. 카딤이 전개한 독특한 특성. 그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무리의 리더가 싸움을 끝내기 위해 그에게 덤벼든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난다. 카딤이 검을 업그레이드한 순간 그가 그것을 사용하여 늑대의 옆구리를 베면서 칼날의 특수 효과. 바로 그 순간에 발동된다. 흡혈귀라고 불리는 능력. 그가 그것을 목이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그가 상대에게 가하는 모든 배기는 결국 자신의 체력 일부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던 상처는 이제 회복되었다. 늑대는 그를 보고 낄낄거린다. 짐승을 죽이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카딤은 그것에 욕하는 능력을 존중한다. 그리고 2라운드를 가야 할지 궁금해한다. 우리는 흰 강아지가 기본적으로 머리를 꿰뚫는 검으로 뇌엽 절제술을 받은 부분으로 넘어간다. 효과적으로 싸움을 끝내며 흡혈 효과가 나타난다. 치명적인 상처를 영구적으로 치유하며 그런 치명적인 부상조차도 치유되었다. 특성의 효과 덕분에. 그래서 재앙이 되었던 바로 그 상황이 우리 소년에게 이익이 되었다. 휘장을 확인하며 카딤은 그것이 아마 모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고대 언어로 그가 얻은 능력은 재생에 좋다. 하지만 무기의 품질은 정말 엉망이다. 그래서 정말 잘 회복하기 위해 형은 그것을 많이 스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강력한 적이 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만약 자신의 피가 없다면 카딤은 비관적인 자기 대화를 멈춘다. 그리고 그의 현재 이 점이 충분히 좋다고 믿는다. 지금 당장은 그가 다시 특정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한 그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받게 될 것이다. 특수 효과를 가진 그는 무기를 칼집에 넣는다. 인생에서 기대를 거해하지 않도록 자신을 상기시키며 이것이 그의 첫 플레이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기 때문에 경험 상인이 나온다. 무리의 리더가 땅에 죽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머지 늑대들이 완전히 학살된 채 그에게는 설명할 수 없다. 야마니는 이전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는 판을 뒤집었다. 그가 주인의 상태를 확인할 때 그의 모든 상처가 사라졌다. 방금 늑대들에게서 받은 것조차 카딤은 그에게 왜 도망치기를 거부했는지 직접 묻는다. 그는 쉽게 자신의 생명을 우선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서 만약 그가 늑대들이 나타난 직후에 떠났다면 카딤은 약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를 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상인은 그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한다. 답을 내놓기 전에 아딤은 그를 말로 막는다. 그는 결코 상인을 쫓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기 때문에 늑대 먹이가 될 위험에 그의 가이드가 포기한 것 같다. 도망갈 모든 생각. 하지만 흥미로운 관찰이다.
상인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달리기를 거부했는지 마치 그가 다친 야만인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아담은 그에게 잠시 지켜보라고 말한다. 잠자고 쉬어야 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가이드에게 만약 도망치고 싶다면 지구의 구석을 만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형은 스피드 블리츠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는 순간 녀석은 그의 내장을 찢어버릴 것이다. 상인은 겁에 질렸다. 심지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어떤 종류의 블랙 유머인지. 야만인 쪽에서 불쌍한 녀석은 모닥불 옆에서 운다.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들 둘 다 또 다른 10일 동안 걷기 위해 발을 내디뎠다. 동맹의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카딤의 관점에서 더 큰 질문은 아무 문제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강력한 현재 상태의 성기사와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회피가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다. 상인은 지도를 살핀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결국 그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다른 경로를 사용했다. 기껏해야 그들은 성기사 대신 도적과 마주칠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놈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특히 그가 문자 그대로. 어쨌든 옆에 광전사 야만인이 있을 때 근처에 몬타나라는 작은 성이 있다. 목표는 여기서 보급품을 재보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장소다. 엘가 신앙 파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동맹 영토는 제국보다 훨씬 작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상업 부문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지름길을 따라 그들은 황금길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쉽게 베스타나로 향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이 카딤에게는 말이 된다. 비록 그가 이론상으로만 간단하다는 것을 알지만 여정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300년 전 대륙의 동부는 혼란에 빠졌고 권력 다툼이 만연했다. 어디서든 외부인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야만인에게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했다. 그때 멜리사조차 그를 마치 큰 짐승처럼 쳐다보았다. 인간이라면 짜증. 그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어린 마법사였다. 그래서 그녀가 경계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는 그녀에게 함께 여행하자고 요청했다. 그녀가 그의 엉덩이를 키 큰 오거라고 놀리는 동안 그리고 그녀의 생각을 일기에 적었다. 그 단순하고 행복한 기억은 카딤을 미소 짓게 한다. 상인이 강조하는 동안 그곳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가혹하지 않다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 소녀는 상황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요청한다. 그리고 상인은 이것들이 절대적으로 옷차림만으로 도적이라고 추론한다. 카딤은 꼬리를 내린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 하지만 불행히도 못생긴 광대 한 명이 그들을 알아챈다. 이것은 카딤이 준비하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바보 부대를 환영하기 위해 그의 두 무기를 모두 사용하여 그에게 돌진하는 광대들은 무심코 돌진한다. 하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그냥 손을 내민다. 우스꽝스러운 반전으로 이 녀석들은 실제로 카딤을 앞으로 보낸다. 자신의 동맹 중 하나로. 그가 너무 우울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논쟁하던 다른 두 남자는 오거에게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며 재빨리 도망쳤다. 카딤은 이 바보들이 아무 걱정 없이 웃는 것을 본다. 세상에서.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다. 그들의 의도를 설명하도록. 망토를 두른 남자가 사과한다. 그리고 야만인을 불러야 할지 궁금해한다. 그의 정식 신분인 아곤의 분노의 뿔로. 대신 그것은 오글거리는 이름이다. 카딤은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그들을 도울 의도도 없다고. 이 폭로는 광대 무리를 당황하게 한다. 그들은 그와 함께 웃는 것에서 이제 무기를 뽑는 것으로 그가 그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모욕당하며 카딤은 남자들을 쳐다본다.
그들을 죽도록 팰 준비를 하고